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38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평범했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신혼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와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아내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가정을 부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힘이 무엇인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리고 한 사람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제가 어떻게 죽음을 선택했다가 다시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4월 중순이었는데도 쌀쌀한 날씨였죠.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일주일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37이라는 나이가 아직 젊다고 생각했고 큰 병에 걸릴 일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저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정도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의자를 권하더니 한참을 침묵하셨죠.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상당하고 이미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췌장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 하나라는 것을. 병기는 3기 후반에서 4기 초반 사이로 보입니다. 수술이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치료에 잘 반응한다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1년. 저에게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진료실 안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0달입니다. 연애 3년, 결혼 10달.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가시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제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맛있는 밥을 차려주며 잠들기 전엔 제 품에 안겨 행복하다고 속삭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제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겨우 인생을 시작한 아내에게 남편이 곧 죽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겨우 진정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제육볶음 다 됐어. 얼른 와. 제육볶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주곤 했죠. 문자를 읽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근처 약국에 들렀습니다. 청심환을 샀습니다. 오늘 밤 해야 할 말을 하려면 정신을 또렷하게 붙들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제 병을 알리지 않기로. 대신 아내가 저를 미워하게 만들기로. 그래야 제가 죽었을 때 아내가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미운 사람의 죽음은 슬프지 않을 테니까요. 비겁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내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내니 아내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 좋아?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아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꽉 껴안았습니다. 아파. 왜 이렇게 세게 안아? 아내가 웃으며 몸을 빼냈습니다. 자, 밥 먹자. 제육볶음 맛있게 됐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깍두기까지.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저는 약국에서 산 청심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농담인 줄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 나 다른 여자 생겼어.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아내가 믿어야 했으니까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짓말이지.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사람은 변해. 미안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만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식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대답해. 언제부터 바람핀 거냐고. 2달 전쯤. 거짓말이었습니다. 2달 전은 제가 처음 검사를 받으러 간 때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말해야 아내가 믿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친놈. 정말 미친놈이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람을 피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하지만 마음이 그래. 어쩔 수 없어.
아내는 제 앞에 놓인 물컵을 들어 제게 던졌습니다. 물이 제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 짐 싸서 나갈게. 내일 이혼 서류 가지고 올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 평생 들었던 소리 중 가장 슬픈 소리가 그날 밤 아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안에서 아내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들어서는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모텔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핸드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놓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수진이를 위한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얼굴을 보며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내의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으로 가는데 프론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비에 손님이 와 계신다고. 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온 걸까? 하지만 로비에 서 있던 사람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람을 피워. 우리 수진이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그래.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우리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울기만 해. 내가 그 모습을 보는데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 장모님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장모님, 제발 부탁이야. 우리 딸 좀 살려줘.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을 테니 우리 딸한테 돌아가 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모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장모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수진이는 착한 애야. 시집와서 단 한 번도 나한테 힘들다는 소리 안 했어. 너한테도 잘해줬을 거야. 그런 애를 어떻게 버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럼 돌아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이지. 네.
자네 눈을 보니까 알겠어. 거짓말하고 있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자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있어. 분명히 있어. 아니면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럴 리가 없어. 장모님은 제가 수진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수진이를 키우신 분이었죠. 저를 사위로 받아들이실 때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장모님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날 저는 장모님과 함께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쁜 사람으로 남는 게 나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다른 사람이 생긴 겁니다. 죄송하지만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 장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그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어.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여자가 대체 뭔데 우리 사위를 빼앗아 갔는지 확인할 거야. 장모님, 오늘 당장 만나러 가자. 지금 데려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모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안 데려갈 거야. 그럼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자네 핸드폰 기록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야. 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담당 의사 선생님. 김서연 선생님. 김서연 선생님은 30대 후반의 여의사셨습니다. 제 병을 진단하시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워주신 분이었죠. 그분께 부탁하면 어떨까? 장모님 앞에서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인 척 연기해달라고.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연 선생님과 통화가 되었고 급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환자의 사정이 워낙 특별하니 도와주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장모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고.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오후 4시 저는 장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병원입니다. 병원. 장모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 여자가 병원에 있어. 네. 의사입니다. 의사. 장모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의사. 엘리트 여자를 만난 거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빛병원 종합진료센터. 김서연 선생님의 진료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서연 선생님께 부탁은 했지만 이게 과연 잘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서연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장모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김서연 선생님이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은 흰 가운을 입고 계셨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모님은 김서연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사위를 유혹한 여자요. 김서연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시고는 저를 보셨습니다. 환자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환자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모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환자.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왜 저 의사가 너를 환자라고 불러?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서연 선생님은 의자를 권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모님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서연 선생님은 책상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환자분의 담당 주치의입니다. 종양내과 전문의 김서연입니다. 종양내과.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양이라니 무슨 소리야? 김서연 선생님은 제 차트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지난달 췌장암 3기 후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상당하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로만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장모님은 말없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치료에 잘 반응한다고 해도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입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장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암이라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부인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장모님. 수진이가 제 죽음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미운 사람이 죽는 게 덜 슬플 것 같아서요.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장모님이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 왜 가족한테 말을 안 해? 우리가 있잖아. 장모님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김서연 선생님도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장모님은 몸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선생님께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우리 사위를 살릴 방법이 정말 없나요? 김서연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아직 임상 단계지만 췌장암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상당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얼마예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저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축도 별로 없었고 신혼집 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선생님은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생존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소용없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살아야 해.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수진이를 제 곁에서 멀리 보내고 저는 조용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수진이가 그걸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 이미 슬프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가는 게 낫습니다. 장모님은 제 뺨을 다시 때리셨습니다. 이번엔 세게. 정신 차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어.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때 김서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환자분의 부인께서 일주일 전 이 병원 산부인과에 오셨습니다. 네. 장모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 왔다고. 왜요? 임신 확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부인께서 임신 6주차십니다. 산부인과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우리 아이를 가졌다고. 아마 부인께서 환자분께 말씀드리려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혼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장모님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들었지. 수진이가 임신했대. 자네 아이를 가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병원을 나와 장모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팔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이제 알겠지. 자네는 죽을 수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자네 아이를 가졌어. 곧 태어날 아이가 있어. 그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장모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사실대로 말해. 자네가 아프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 수진이가 용서해 줄까요? 용서할 거야. 우리 수진이는 착한 애야. 그리고 자네를 사랑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장모님.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수진이한테 짐이 되는 게 무서웠습니다. 제가 아프면서 수진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자네 생각이야. 수진이는 자네와 함께하고 싶어 할 거야. 아프든 건강하든 그게 부부잖아. 하지만 민준아, 들어봐.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남편 수진이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어. 수진이가 10살 때였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나는 간호하면서 많이 힘들었어. 밤낮으로 병원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 하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으니까. 장모님,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어.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 도망치지 않고 함께 했구나. 저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한테도 그 기회를 줘. 자네와 함께할 기회를. 마지막까지 사랑할 기회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수진이한테 가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민준아, 한 가지만 더 약속해줘. 네. 포기하지 마. 살려고 노력해. 그 새로운 치료도 받고 최선을 다해봐.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다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고. 수진이에게.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살던 신혼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에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 볼 일 없어. 수진아,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할 말이 있대. 들어봐. 듣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나 방에 들어갈게요. 수진아. 제가 수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들어줘. 오해야. 오해. 수진이가 쓰게 웃었습니다. 다른 여자 생겼다면서. 그게 무슨 오해야. 그건 거짓말이었어. 다른 여자 없어.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나 괴롭히려고. 아니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아파. 많이 아파. 수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가 아파? 어디가? 췌장암이야. 3기 후반. 의사 선생님이 1년 남았대. 수진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야. 저는 진단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이야. 수진이는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떨어뜨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아프면서 너까지 고생하는 게 싫었어. 차라리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내가 떠나도 덜 슬프게 하고 싶었어. 바보.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장모님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몸을 떼고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 아기 생긴 거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들었어. 그럼 알겠네. 당신 죽으면 안 돼. 우리 아기 아빠 필요해. 알아.
치료받을 거지. 응. 새로운 항암제가 있대. 비싸지만 해볼게. 돈 걱정은 하지 마.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할게. 애 낳고 복직해서 벌게. 수진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같이 버티자. 그리고 우리 아기 낳아서 같이 키우자. 저는 수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으려고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나 정말 살고 싶어. 너랑 아기랑 같이 살고 싶어.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표적 항암제였죠. 한 달에 500만 원이 드는 비싼 치료였지만 장모님께서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평생 모아두신 돈을 꺼내 주신 거였습니다. 장모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 이게 내 노후 자금이야. 자네가 살아있는 게 내 노후 보장이야. 저는 장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살겠다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항암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구토가 심했고 머리카락이 빠졌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밤새 제 손을 잡아주고 물을 떠다주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저를 간호하는 수진이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서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치료에 반응하고 있어요. 계속 이대로 가면 생존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곧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수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진이와 아기가 무사하기를. 6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2kg 건강한 딸입니다.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제 딸. 수진이와 제 딸. 안녕, 우리 딸.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피곤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예쁘지? 응, 정말 예뻐. 너 닮아서. 이름 뭐로 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청심이. 이청심. 어때? 청심이. 왜? 청심원 먹고 결심했잖아. 너한테 이혼하자고 말하기로. 그날 청심원이 없었으면 용기가 안 났을 거야. 그래서 청심이. 우리한테 청심이가 준 용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좋아. 청심이. 우리 딸 이름.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었고 종양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청심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 가족은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수진이, 청심이, 그리고 저, 장모님도 함께였습니다. 청심이가 비둘기를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 살아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장모님이 청심이를 안고 웃으셨습니다. 우리 청심이 할머니 봐. 예쁘지?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죽기로 결심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정말 죽었다면 이 순간을 볼 수 없었겠죠. 딸의 웃음소리도, 아내의 따뜻한 손도, 장모님의 행복한 미소도 살기로 결심하길 잘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3년 전 의사 선생님께서 1년이라고 하셨던 그 시간을 훌쩍 넘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완치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나빠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수진이가 있고 청심이가 있고 장모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청심이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아빠를 닮았는지 사과를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사과를 깎아달라고 조릅니다. 수진이는 직장에 복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죠. 가끔 힘들어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청심이를 돌봐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청심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맨날 병원 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아픈데 괜찮아지려고 병원 가는 거야. 청심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아빠, 빨리 나. 나 아빠랑 놀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버티자. 조금 더 살자. 청심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보고, 중학교 가는 것도 보고, 어른이 되는 것도 보자.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죽고 싶을 때는 쉽게 죽을 수 없고, 살고 싶을 때는 쉽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선택했다가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청심환. 그날 약국에서 산 청심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청심이라는 이름의 딸이 제게 살아야 할 이유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